형사정책의 연구 대상 하게 되면은 범죄인, 피해자, 범죄에 대한 대책이 연구 대상이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그 범죄,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형법적 의미의 범죄라고도 하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법익 침해 행위로서 실질적 의미의 그 범죄도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그 정리했듯이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이 되는 범죄 개념에는 절대적 범죄 개념은 해당되지 않고 상대적 범죄 개념이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상대적 범죄 개념으로서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도 연구 대상이 된다 했어요. 일반적인 기대에 벗어난 일탈행위인 알코올, 음용 등도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대에 벗어나는 일탈행위도 범죄 사회학에서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3번 특정 개인에 의한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뿐만 아니라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비범죄한다고 보는 범죄로는 주로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가벼운 도박이나 약물 남용, 그리고 이 간통범죄라든가 혼인빙자 간음죄, 낙태죄 등이 이 비범죄가 주로 논의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미 낙태죄나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는 이미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 자, 5번에 있어서 현재 범죄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거. 2번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범죄 모두 연구 대상이고, 실질적 범죄성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 유해성과 법익 침해성이 제시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현행 형사법 규정이죠. 그리고 실질적 범죄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 유해성 또는 법익 침해성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에 범죄와 내지 비범죄의 문제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집단현상으로서 범죄와 개별현상으로서 범죄 모두 형사정책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했어요. 3번에 있어서 비범죄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비범죄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해가지고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이 비범죄의 개념이다 하는 거. 그래서 비범죄의 반대가 되는 것이 범죄화이고, 범죄화를 대표하는 것이 신범죄화이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 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 침해 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그 범죄는 형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렇게 형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뒤바꾸는 함정 유형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신범죄화 또는 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범죄 행위를 새로운 형벌 구성 요건으로 창설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신규 범죄에 의해서 범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라고도 하고 사이버범죄라고도 하죠.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범죄라는 것은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반사회적 행위의 등장에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암수범죄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자, 비범죄화. 비범죄화는 낙인이론이나 갈등이론에서 강조되었다. 그래서 특히 낙인 이론가들은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그 비범죄를 급진적 불개입죄로서 강조했던 학자가 누구다? 슈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성풍속 관련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풍속 관련된 간통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범죄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후에 형법에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간통죄는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3번에 있어서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인 통제장치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형법상 범죄로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의 비범죄화가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거. 4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법 이해 처분을 하는 것을 비범죄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비형벌화를 뜻하는 개념이죠. 왜냐 하면은 여기에서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행위가 형법상 폐지되어 있지 않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법상의 일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 형법상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형벌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과자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벌 대신에 약물범죄 같은 경우는 치료 처분으로 이렇게 대신하거나 형법 이외에 어떤 비공식적인 다른 제재로 전환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비형벌화 내지는 다이버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범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형벌화에 가까운 개념이다. 자, 5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 다원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나 도덕 관련 그런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은 비범죄화가 강조가 됐었죠. 그래서 특히 이 비범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종교 형법 분야예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 가지고 사형에 처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런 실상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번 형벌에 대신해서 과태화 등 행정벌로 가하는 것은 비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형벌에 의해서 규제되는 행동을 형법에서 폐지시키고 행정법상 과태료 등 부가행위로 바꿔서 통제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비범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특히 피해자 없는 범죄가 비범죄가 가장 많이 논의되는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매춘이라든가 낙태, 도박, 특히 이제 매춘이나 낙태, 매춘은 오늘날은 성매매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죠. 성매매나 가벼운 도박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 이런 매춘이나 도박 등 피해 잡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에서 비범죄가 주장이 된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6번 비범죄를 하게 되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나 최후수단성 원칙에도 부합이 된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떤 일탈적인 그런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들은 도덕 규범도 있고 종교 규범도 있고 여러 가지 민사적인 규범이나 행정적인 규범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범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강력한 그런 형벌로서 통제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탈 행동에 대해서 다른 가벼운 어떤 규범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다른 규범에 의해서 통제해야 되지, 처음부터 강력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
얘기죠. 그래서 형법에 의한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만 개입해야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주장이 보충성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행정벌이라든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과태료 부과 행위로 이렇게 완전히 그 전환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지 처음부터 형벌로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비범죄는 보충성 원칙이나 최우수단성 원칙에 부합하는 원리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비범죄는 도덕 또는 윤리에 맡겨도 될 행위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형법의 탈도덕화를 충실히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범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형벌로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형법의 탈도덕화, 탈윤리화 주장이에요. 자, 3번 비범죄하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입법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도 요청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비범죄가 실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비범죄가 실현된다는 것이 수사상 비범죄 또는 단속상 사실상 비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비범죄가 되는 것은 사법상 비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범죄를 크게 구분했을 때 법률상 비범죄하고 사실상 또는 단속상 비범죄로 구분한다 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법률상 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행위를 폐지시키는 것, 이것이 입법상 비범죄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판례를 변경한다든가 위헌 결정을 해가지고 비범죄 시키는 것이 사법상 비범죄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범죄의 유형 다시 한번 법률상 비범죄와 사실상 비범죄로 구분되고 법률상 비범죄는 사법상 비범죄와 입법상 비범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범죄가 주로 주장된다. 뭐 강력범죄에 대한 비범죄 주장하면 그건 미친 논리이죠. 자,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비범죄가 주장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으로서는 단순 도박죄라든가 가벼운 약물 남용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오히려 신범죄화가 강조가 되는 것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같은 그런 행위들이죠. 그리고 강제추행죄라든가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범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비범죄는 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지 주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가벼운 공공법익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벼운 공공법익 내지 피해자 없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비범죄가 주로 주장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8번 별표 2개 하시고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도 단속상 비범죄하고 관련이 되죠. 이번에 있어서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서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요청되는 그런 범죄 유형이죠. 비범죄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비범죄는 전체적으로 그런 제재를 완전히 폐지시키자는 그 주장이 아니에요. 과도한 어떤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제재를 완화시키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형법 체계에 있어서는 형법의 처벌 범위를 줄이자 하는 것 돈이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를 하자는 것 주장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범죄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통제를 가하되 형벌로서의 통제보다는 어떤 행정벌이라든가 민사적인 다른 통제로 이렇게 전환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범죄는 형사처벌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완화, 범위 축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했죠. 비범죄로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비범죄론리는 주로 공공질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형법 보충성 요청 최후 수단성 원칙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비범죄와 관련된 내용들 해설까지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자 10번 별표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비범죄의 애시로서는 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 그리고 낙태죄까지도 이미 비범죄가 됐죠.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맞는 개념이죠. 3번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비범죄화 시켜가지고 다른 통제 규범으로 넘기고, 이 한정된 형사사법 인력들을 강력범죄, 중요범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하는 거 주장이에요. 자, 4번 비범죄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하는 범죄했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상 단속상 비범죄가 아니라 법률상 비범죄에서 입법상 비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의 폐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비범죄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11번에 있어서 일탈 개념, 일탈 개념과 관련해서 여기 2번 비범죄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된다 그랬는데, 비범죄 할 것이냐 범죄 할 것이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개념은 실질적 범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범죄 개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일탈 행위가 이 법익 침해성 내지 사회 유해성이 아주 크다 하게 되면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일탈을 새롭게 범죄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간통행위처럼 사회 유해성 내지 법익 침해성이 심각하지 않는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비범죄화 시키자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범죄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되는 것은 실질적 범죄 개념이다 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전주의론과 실중주의 범죄학 이론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난도가 높지 않는 기초적인 문제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설을 통해서 한번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별표 2개 하고,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여러 경쟁적인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이고 어떤 이론은 그다지 좋은 이론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이론은 인정될 수 없는 이론인가,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을 미국의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에이커스와 셀러스도 그러한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이론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학자 이름은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이론의 평가 기준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검증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 좋은 이론이죠. 검증할 수도 없는 이론이라면 그건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타당성, 이것은 어떤 이론이 제시가 됐는데 그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이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잘 부합이 되는지, 어떤 범죄 현상이나 대책에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지 여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경험적 타당성이죠. 그리고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주장이 됐는데
정책적으로는 전혀 활용될 수 없는 그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제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책적 함의 내지 유용성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근데 실제적 대응성은 엉뚱하게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선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평가 기준으로서는 논리적으로도 일관돼야죠. 논리적 일관성, 검증 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정책적 함의의 그 풍부성과 유용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경험적 타당성이다 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고전주의론과 실증주의론을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는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인간은 자유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실증주의론은 거리가 멀고 고전주의 이론에 해당하죠. 그리고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이론이죠. 실증주의 이론은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 그리고 처우의 개별화 등 그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것이 실증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억제 이론을 일반 예방 이론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환경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돼야 된다 하는 것이 실증주의 이론의 핵심이고, 그리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 확실을 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의 신속성, 엄중성, 확실성에 의한 억제를 강조하는 것이 고전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실증주의 이론. 자, 이렇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기초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확실하게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되지, 이것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설명까지는 필요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점. 자, 4번 정도 한번 볼까요? 고전주의 학파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주목해서 범죄자 행위에 대한 결정론, 비결정론 잘 바꿔요. 그런 함정 주의하도록. 그래서 고전주의 학파는 자유의사론 내지 자유의지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결정론이죠. 그리고 고전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범죄 행위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고전주의 학파의 이론을 비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론으로 살며시 B자를 빠뜨려 가지고 함정 유도하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5번에 있어서 베카리아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별표 3개 해가지고 베카리아의 그 주장 내용 여기 정리를 했으니까, 베카리아가 주장한 내용, 그래서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해보면은, 자, 2번 범죄에 합당한 그 형벌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관에게 많은 법 해석 그 재량권을 줘야 된다. 그런데 법의 정신을 고려해가지고 법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재량으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게 되면 과거처럼 귀족들에게는 관대하게, 서민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법이 집행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베카리아는 그 점을 염려해서 법관은 형법 조문을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해야지 해석해가지고 재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인정돼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사면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그 반대를 했다 하는 건, 그리고 최초로 사형 폐지론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사면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했고, 사형 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이다.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사형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형 대신에 종신 노역형이 더욱더 바람직한 형벌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베카리아가 제시했던 형사사법의 개혁안,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히 그 복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7번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시민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그래서 이것이 특별 억제죠. 형벌의 쓴맛을 봐가지고 범죄를 범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해를 당한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억제이죠.
그리고 타인들의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거, 이것이 일반 억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일반 억제냐 특별 억제냐 하는 것은 뒤에서 억제 이론과 관련해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아까 4번에서 내가 지적하지 않았는데 오자가 있었죠. 여기 당연히 고전주의 범죄 학파, 이것은 실중주의 범죄 학파인데 이게 오기가 있었어요. 그 점 뭐 수정해 하도록 하고, 뭐 이미 여러분들은 뭐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8번에 있어서도 4번 고전주의 범죄학은 처벌이 아닌 개별적인 처우를 통한 교화 개선을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처로 본다. 라는 것은 고전주의 시대에는 아예 처우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처벌을 통한 억제를 강조하는 것이 고전학파이고, 처우를 통한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것이 실중주의 이론이다 하는 거. 그런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전학파 9번, 10번도 그런 거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리고 좀 새롭게 확실하게 좀 알아둘 것이 신고전주의 내지 현대고전주의 범죄학이죠. 그래서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상당히 난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 2개 하고, 그래서 신고전주의 내지 현대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하는 것이 억제이론, 디터런스 시어리, 그리고 범죄 경제학 이론을 대표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 클라크와 코니시가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시했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클라크가 상황적 범죄 예방론으로 발전시켰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또 다시 한번 상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대 고전주의론으로서 범죄 기회 이론을 대표하는 것이 일상 활동 이론, 일상 활동 이론을 번역하기도 하고 일상 행위 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상 활동 이론하고 또 같이 생활 양식 노출 이론, 그리고 일상 활동 이론과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을 통합시킨 구조적 선택 이론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3번 보면 일상 활동 이론은 범죄 발생의 3가지 요소에 있어서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죠. 이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적합한 대상, 그리고 감시의 부재 또는 보호 부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적절한 그 대상 및 범죄의 보호 내지 감시의 부재를 더욱더 중시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이해하고, 신고전주의 범죄학이 등장한 실중주의 범죄학 및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관련이 높다 했죠. 12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합리적 선택 이론을 이해하는 정도 보시고, 그리고 13번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억제 이론이나 고전주의 이론에서 강조했던 형벌의 억제 기능으로서 확실성을 통한 억제, 그리고 신속성을 통한 억제, 엄중성, 엄격성을 통한 억제를 강조했다. 자, 14번도 현대 고전주의론 내지 신고전주의론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2개 하고, 제지이론, 억제이론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인 합리성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이다. 쾌락주의다. 같은 말이에요. 2번 형벌의 특수적인 억제 효과. 그래서 특별 억제죠. 특별 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를 범해서 처벌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과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억제가 특별 억제다 하는 거. 그리고 일반 시민, 즉 잠재적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억제가 일반 억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 효과는 범죄자의 자기 통제력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15번도 별표 하나 하고 다시 한번 일상활동이론에 있어서 범죄 발생의 세 가지 요소,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다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봤듯이 일상활동이론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보다는 적합한 대상과 감시 또는 보호의 부재와 같은 기회 요소를 특히 중시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범행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처벌 가능성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처벌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라든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직장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범죄 행동을 해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 범죄 행동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게 되면 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더 커질 것 같다 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핵심 논리죠. 자, 신고전주의 내지 현대고전주의 범죄학이 등장한 실증주의 범죄학 및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경제학의 기대 효용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 16번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특별억제, 일반억제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근거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촉법소년 하게 되면은 10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소년으로서 형사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죠. 그런데 이 10세에서 13세 소년으로서 아무리 그 중대한 범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촉법소년,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서 기껏해야 보호처분만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라든가 여러 범죄 행위들이 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가지고 적어도 12세 이상부터는 범죄 소년으로서 형벌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도 억제 이론이다 하는 거. 17번 억제 이론 다시 한번 절대적 억제 개념. 절대적 억제라는 것은 형벌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는 범죄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절대적 억제이고, 그리고 어떤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 이것도 절대적 억제 개념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처벌의 능력, 다시는 그런 범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의 능력도 절대적 억제고, 그리고 어떤 일탈 행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때에 비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도 범죄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절대적 억제 개념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적다면 범죄는 억제될 수 있다. 당연히 반대는 거죠. 범죄로 인해서 기대되는 이익보다도 손실이 매우 크다면, 손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면 억제될 수 있지만,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은 범죄는 행하여지게 된다 하는 거. 자, 특별억제와 일반억제 다시 한번 구분하는 거. 특별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자 또는 전과자이다. 일반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인 또는 잠재적 범죄이다. 그런 내용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다 확인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1번 범죄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기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대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을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 기회 이론이라고 한다. 범죄 기회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중시되냐 하면은 바로 범죄 기회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어떤 물건을 그냥 보호자도 없이 가지고 다닌다든가, 이런 거 적절한 범행 대상. 그리고 이 적절한 범행 대상일지라도 보호 내지 감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동기화된 범죄자가 범죄를 범할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호의 부재. 그래서 이 적절한 범행 대상과 보호 내지 감시의 부재 요소, 이것이 범죄 기회와 관련된 그런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적절한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어떤 범행 대상일지라도 보호 내지 감시의 체계를 잘 갖추고 하게 되면은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된 범죄자는 범죄를 행할 수 없다 하는 논리예요.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도시와 여가활동 등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증대시킴으로써 피해자와 범죄자가 시공간적으로 함께 만날 가능성, 수렴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자, 4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인 통제를 통한 범죄 예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이 바로 디터런스 시어리, 억제 이론 또는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일상활동 이론은 오히려 형벌을 통한 예방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제공할 수 있는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정책을 강조한다 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게 풀리죠.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반복해서 출제될 내용이고, 그리고 20번에 있어서도 인구 통계학적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개인별 생활 양식의 차이를 야기하고,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의해서 남성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생활 양식이 많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은 가정 내에서 머무는 그런 생활 양식이 많다 하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생활 양식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양식이고, 상류층보다도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양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양식이 범죄 피해 가능성의 차이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활 양식이 범죄의 피해 위험성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론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밤늦은 시간에 술집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혼자 이렇게 밤늦게 퇴근해야 하는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하는 거죠. 이것이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다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생활 양식 노출 이론하고 일상 행위 이론, 일상 활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엉뚱하게 잘못된 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 발생의 3요소 중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잖아. 근데 어떻게 엉뚱하게 잘못 들어갔어요. 자, 빨간 펜으로 쫙 지우세요. 이건 앞에서 두 문제나 다뤘듯이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범죄 발생 요소 중에서 동기화된 범죄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를 구성하는 적합한 범행 대상과 보호 내지 감시의 부재 요소를 강조한다 하는 거. 그리고 생활양식 노출 이론과 일상활동 이론을 통합하여 기회 이론을 범죄자의 관점으로 포함시켜 심화시킨 이론이 구조적 선택 이론이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밑줄 긋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다뤘던 것 다시 한번 조금 변형된 형태로 출제된 문제 보시죠. 자,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을 더욱더 발전시킨 그런 이론으로서
에크가 제시했던 수정된 일상활동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그 기초로 해서 범죄 삼각형은 그 일상활동이론에서 3요소가 시공간에서 수렴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래서 범죄 삼각형이죠, 이게. 그래서 동기화된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범행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뭐죠? 또 한 가지 범죄 발생 세 가지 요소, 보호 내지 감시의 부재가 갖춰져야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만 범죄는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크가 여기에다가 이 통제인, 잠재적인 그 범죄자를 그 통제하는 핸들러, 통제인 개념을 새롭게 그 추가시켜 가지고 이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인은 원어로 하면 핸들러죠. 핸들러는 그러니까 뭐 부모라든가 뭐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비행을 범할 동기를 가진 그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통제해 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통제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범죄가 발생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는 관리인, 장소 관리인, 매니저, 그리고 어떤 그 대상물, 귀중한 물품이라든가 중요한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에 대해서는 가디언, 감시인이 있으면은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 삼각형은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의 3요소가 시 공간에서 합해졌을 때, 수렴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하는 거. 이 두 모형은 범죄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즉 셉테드 및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이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여기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에 셉테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오기예요. 이것은 삭제하고요.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이것도 현대 고전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다 하는 거. 자, 3번에 있어서 기억, 이것은 어떤 거냐. 자, 이것이 이 기회 내지 보호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3번이 아니죠. 소유물에 대한 표시라든가 출입물에 대한 잠금 장치를 갖춘다든가 방범창 설치하고 근거를 단단한 근거 속에 규정품을 보관하고 이런 것은 적절한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출제한 거니까 그런 거 출제 패턴을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자, 4번 에크가 제시했던 일상활동이론의 수정된 범죄 삼각형, 범죄 삼각형을 문제 삼각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문제 삼각형 내지 범죄 삼각형. 이런 거 수정 모형은 이걸 말하죠. 수정 모형은 기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감시 또는 그 보호의 부재를 보다 그 구체화해 가지고 이 통제인 범행 동기를 지닌 사람을 통제하는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보호의 부재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장소 관리인이 계속해서 통제를 가하고 하게 되면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대상물에 대한 가디언,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하게 되면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동기화된 범죄자를 사전에 통제하는 그 통제인 핸들러, 장소와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그리고 범행 대상을 공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감시인을 이렇게 수정 모양에 포함시켜 가지고 보다 더 범죄 과정과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실증주의 이론들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2번 보시면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범죄자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여기서는 또
실증주의 범죄학은 결정론인데 B자를 추가시켜가지고 함정을 유도했죠. 그래서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본 것이지 비결정론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은 고전주의 범죄학이다. 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도 뭐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 기초적인 내용들. 예. 자, 5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고전주의 고전주의가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객관주의 범죄 이론이죠.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형 종류와 양이 결정돼야 된다는 객관주의 이론. 그리고 실증주의 이론은 개별적인 범죄인에 초점을 맞추는 주관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고전주의는 당연히 계몽주의 사회에 영향을 받았고,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19세기 후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였죠. 자, 3번 실증주의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결정론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비결정론적인 관점이다 하는 거. 당연히 그 4번에 있어서 행위자의 위험성을 형벌 부과의 기초로 하는 주관주의 이론이 실증주의 이론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벌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주의 형법 이론으로서 고전주의와 관련된다. 자, 이것은 약간 응용한 문제죠. 그래서 별표 하나 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도록 하세요. 6번 내용도 다시 한번 실증주의, 고전주의 구분하는 내용들. 자, 8번 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증주의 중요한 학자들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놈브로소는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범죄를 설명했던 것이 놈브로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놈브로소는 처음에는 생리적 범죄 인설을 통해서 유전 소질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시했다가 그 후에 페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 행동은 인정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결정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는 것이 놈브로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특징 내용이었죠. 그리고 범죄 인류학파에 속하는 세 사람의 학자로 페리와 가로팔로를 기억을 해야 되고, 페리는 범죄 포화 법칙을 주장을 했고, 불규칙한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범죄 과포화 법칙도 제시했다. 그래서 범죄 포화 법칙, 과포화 법칙에서 법칙은 자유의지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이다. 그래서 결정론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벌은 범죄를 줄이는 데서 효과가 없다는 형벌 무용론, 형벌이 무용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 억제 정책이 적용돼야 된다는 형벌 대체물 사상을 주장하면서 형벌 없는 형법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형벌과 보안 처분의 이론론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기억을 했죠. 페리. 그래서 페리는 범죄 원인은 인류학적 원인만이 아니라 물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 원인의 3원설에서부터 범죄 포화법칙, 과포화법칙, 형벌 무용론, 형벌 대체물 사상, 형벌 없는 형법전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의 이론론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 페리다. 그리고 세 가지 원인 중에서 페리는 인류학적 원인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원인을 가장 강조했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가로팔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범죄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성실의 정, 즉 정직성과 연민의 정, 다른 사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이 자연범이다. 그래서 자연범, 법정범, 과실범으로 범죄인을 유형했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리고 가로팔로는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도 앞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요. 뭐 10번 같은 경우도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11번에 있어서 하워드 자, 파놉티콘 교도소 감옥 형태를 구상한 사람은 벤담.
감옥 개량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감옥 개량운동가 하워드, 범죄 포화법칙, 과포화법칙, 페리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가볍게 체크들 하시고요. 그리고 13번에 있어서 논부로서는 범죄 사역적 개념에서 생리적 범죄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리적 범죄인 또는 타고난 범죄인, 이것은 범죄 생물학 개념을 대표하는 것 주장이죠. 그리고 아샤펜부르크는 개인적 원인과 사역적 원인을 고려해 가지고 범죄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서도 제시했을 텐데 과, 격, 기, 과실범죄인 과, 격정범죄인 격, 기, 기회범죄인 상, 직, 누범범죄인 7가지로 분류했다 했어요. 그래서 과실범죄인이라고도 번역하고 우발범죄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죠. 과실 내지 우발범죄인 과, 격, 기, 애비 모의범죄인 관습범죄인 또는 상습범죄인 같은 말이죠. 그래서 관직 또는 상직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직업범죄인, 누범자 7가지로 범죄인 유형 분류를 한 사람이 아샤펜부르크다. 그래서 뭐 직업범죄인 이런 것을 논부로서의 범죄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정답으로 출제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가로 8로 범죄인을 자연범, 법정범, 과실범으로 구분했고, 니스트는 범죄인을 개선 가능한 범죄인과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으로 크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개선 가능한 범죄인에는 기회범죄인과 상태범죄인,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 그래서 특별 예방 수단으로서 기회범죄인에 대해서는 위화를, 상태범죄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은 무예화를 주장했다 하는 것까지도 연결해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15번을 통해서 니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별표 하나 하시고요. 그래서 니스트는 범죄 원인을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악된다는 다원적 범죄 원인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탈리 학파의 주장과 환경 이론론을 주장하는 프랑스 학파를 결합시켜 가지고 소질도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니스트는 특별 예방이론을 완성한 대표적인 형법학자이자 실중주의 범죄학자죠. 그래서 이 특별 예방론에 의하면, 즉 특별 예방론이 주관주의 형법 이론이에요. 그래서 주관주의 형법 이론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자의 특성이야지 행위, 객관적인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 하는 유명한 그 표어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형법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에게 있어서는 마그나 카르타 기능을 해야 된다. 인권 보장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법은 이런 그 책임주의나 죄형법정주의가 유지가 돼야 되고, 따라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그 형사정책도 형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이다, 한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범죄인과 개선 불가능한 범죄인 구분하면서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무예화 조치를 통해서 사회 방위를 실현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니스트의 그런 거 주장 내용 정도는 반복해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학파에 속하는 세 사람의 학자, 나카사뉴, 따르드, 듀르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자가 듀르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듀르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16번이 됐건 다음 문제가 됐건 17번이 됐건 하나 별표를 3개 해가지고 그걸 그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종합하세요. 다시 한번 듀르켐 정리하면, 사회 통합력의 그 저하 또는 도덕적 권위의 훼손이 범죄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사회 통합력의 약화에 따른 그런 자살을 이기적 자살이라고 했고, 그리고 도덕적 권위의 훼손을 통해서 규제, 통제의 약화에 따른 자살을
이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했다. 아노미적 자살 또는 이런 이기적 자살, 이것은 범죄 발생 원인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듀르켐은 아노미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던 학자이고, 듀르켐의 영향을 받아서 아노미 이론을 범죄학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다? 머튼이다.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범죄 정상설. 그래서 듀르켐을 듀르갱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갱한테는 범죄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필요한 현상이고 필연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범죄 정상설, 범죄 필요설, 범죄 필연설을 주장한 사람이 듀르켐이다.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데 범죄 행위도 그한 예이다. 그래서 모방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듀르켐이 아니라 따르드죠. 그래서 이것도 연상해서 어떻게 했어요? 따르다의 따르다 법칙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초기 학습 이론으로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프랑스 학자가 따르드이다 했죠. 그리고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다 해서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했던 사람이 낙가사뉴고, 낙가사뉴의 이런 그 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누구다? 캐틀레이죠. 그래서 캐틀레까지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자, 미음에 있어서 범죄는 이에 대한 그 제재와 비난을 통해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범죄 기능설 내지 범죄 필요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듀르켐의 주장, 범죄 정상설, 범죄 필요설 내지 범죄 기능설까지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아노미 개념을 제시했다. 다시 한번 그 듀르켐 정리하도록 하고요. 18번에 있어서 듀르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 2번 범죄는 사회에 유의한 행위일 뿐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범죄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도 기능을 할 수 있다. 범죄는 부분적으로 사회에 유익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범죄 기능설 내지 필요설이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20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어느 사회든 일정량의 범죄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은 사회의 정상적인 현상이지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범죄 정상설이죠. 그리고 모든 사회와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죄 내지 절대적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는 거.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서 사회 구성원들의 지향적인 삶의 기준을 상실한 무규범, 무질서 상태가 아노미라고 하면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아노미를 중시했다 했죠. 그래서 아노미 개념, 듀르켐은 무규제, 무규범 상태 내지 이중규범의 혼재 상태를 아노미 개념으로 보았지만 머튼은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를 아노미 개념으로 봤다 하는 점에서 아노미 개념에 있어서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정리했어요. 자, 듀르켐은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했음에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범죄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서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다. 그리고 범죄 필연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사회든 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처벌하다가 그 행동에 대해서 비범죄를 시킨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그 범죄를 규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든 간에 일정량의 어떤 그 범죄 행동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는 것이 범죄 필연설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도 다시 한번 추가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따르드에 대해서는 21번 별표 하나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따르드 하면은 모방설, 따르다 법칙 이걸 주장했다.
그래서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성을 지닌다는 가정을 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하고자 한 게 아니라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성을 지닌다는 것은 놈브로소의 생리적 범죄인설 주장이죠. 그래서 놈브로소의 생리적 범죄인설을 체계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프랑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타르드도 그중 한 명이고, 그리고 모방이론, 세계의 파생 법칙으로서 제1의 법칙이 거리의 법칙, 거리의 법칙의 핵심은 뭐였어요? 모방 강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접촉의 긴밀도에는 비례한다 했죠. 그 다음에 방향의 법칙, 위에서 아래로 법칙이라고 하듯이 열등한 사람이 우수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도심에서의 범죄가 변두리나 농촌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상류계층의 범죄가 하류계층으로 전파된다고 봤다 하는 거죠. 근데 하위계층의 범죄가 상류계층의 범죄로 확산된다고 봤다라든가 이렇게 잘 바꿔요. 그래서 특히 응용에서 잘 출제하는 것이 방향의 법칙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삽입의 법칙은 뭐였어요? 새로운 범죄 현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유행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습으로 발전된다. 그래서 모방, 유행, 관습 그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신종범죄 출현한 원인도 모방설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새로운 범죄 같은 경우는 모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모방설은 낙인이론이 아니라 학습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따르드는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은 이런 학습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고, 듀르켐은 사회 해체 이론이나 아노미 이론, 하이문화 이론, 허쉬의 사회적 유대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내가 읊어주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좀 보충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따르드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들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니스트도 24번에서 별표 하나 하고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죠. 형벌의 목적으로서 특별해방 사상을 주장한 거지 일반 해방 사상을 주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 해방, 특별 해방 잘 뒤바꿔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형벌 애고를 통한 일반인의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일반 해방이고 일반 해방 이론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포에르 바하다. 그래서 포에르 바하는 고전주의 범죄학자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했듯이 처벌돼야 할 것은 행위자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명제를 제시해가지고 주관주의 형법 이론을 완성했다 하는 것. 그리고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해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리고 니을 부정기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정기형을 폐지하고 부정기형을 강조했죠. 특별해방 이론이니까. 그리고 특별해방 이론의 입장에서는 단기 자유형은 오히려 범죄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했죠. 그래서 단기 자유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리스트의 의서부터이다 했어요. 그래서 교육형론자나 특별예방론자 입장에서는 단기 자유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거고, 응보주의나 일반예방주의 입장에서는 단기 자유형의 활용을 인정한다 했어요. 그리고 강제 노역 같은 경우도 특별예방수단으로서 중요시했다. 그리고 소년 범죄인에 대한 특별 처우도 리스트가 강조했다 했어요. 그리고 형벌의 주된 목적으로 응보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맹목적인 형벌관을 비판하면서 목적형론으로서 특별 예방을 강조했다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고 26에서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학자들 다시 한번 구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27번까지 그런 학자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캐틀레만 보시죠. 캐틀레는 범죄 통계를 범죄학 연구에 최초로 도입한 범죄 통계학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캐틀레는 자유의지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범죄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벌해야 할 것은 범죄가 아니라 사회다
하고 주장했던 낙하산유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낙하산유하고 케틀레를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죠. 그래서 낙하산유 4번 내용이 바로 케틀레죠. 케틀레는 범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사회이고, 그래서 애비가 미리 준비한다 이 뜻이잖아. 사회는 범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거 조건이고, 범죄자는 그런 사회적 조건에서 범죄 행위를 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환경이다 하는 그런 거 측면이죠. 그래서 범죄 행동은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개개인에 의해서 선택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사회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이다 해가지고,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명제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케틀레이다 하는 거. 자, 28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별표 2개 해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니스트는 형벌의 목적을 개선, 위화, 무해와 세 가지 특별 예방 수단으로서 제시를 했고, 범죄 성향, 선천적으로 범죄 성향이 있으나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그리고 기회범에 대해서는 위화적인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기자유형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자유형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벌금형 등으로 대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단기자유형의 폐지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니스트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그런 내용. 그리고 아샤펜부르크, 아까도 다뤘듯이 아샤펜부르크는 니스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결합시켜서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서 범죄인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과격기, 애관직, 누범자 7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아샤펜부르크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29번 낙하산유, 그리고 셀리 나오면은 바로 문화갈등 이론. 그래서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 변화에 의해서 변화에 의한 그 갈등을 2차적 문화 갈등이다. 그래서 1차적, 2차적 문화 갈등 자주 출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2차적 문화 갈등은 하나의 문화,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2차적 문화 갈등이라고 한다. 이질적인 문화 간에 서로 충돌해서 나타나는 문화 갈등이 1차적 문화 갈등이다. 그래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문화 갈등을 강조하는 밀레의 이론도 2차적 문화 갈등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범죄인 유형론에서 여성 범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소개되는 사람이 폴락이죠. 그래서 폴락은 통계상의 여성 범죄율이 남성 범죄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훨씬 더 적게 범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범죄를 범하지만은 여성에 대해서 이 범죄를 범하면 유럽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그런 사상인 기사도 정신에 의해서 여성 범죄인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기사도 정신 가설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기사도 정신 가설이 어떤 주장인가 하는 것을 출제한 거죠. 그리고 집단적 비승인이고 존재하는 한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범죄 필연설이고, 범죄 필연설을 주장하고, 또 범죄는 병리적인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따르드가 아니라 듀르켐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그리고 30번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범죄 피해자론하고 범죄 유형론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나머지 또 끝내도록 하자고요.